반갑습니다, 여러분. 꼴레꼴레 이탈리아의 김창성입니다. 오늘은 슈퍼 토스카나 와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슈퍼 토스카나 하면 처음에 시발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작점이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어떤 이유로 시작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아주 우연찮게 벌어진 일들입니다. 물론 이제 우연찮게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 수고와 노력과 애쓰는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는 것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슈퍼 토스카나 와인은 마르케제 마리오 인치자 델라 로케타라는 귀족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공화정이니까 귀족 같은 건 없죠.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존경의 의미로 이제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분이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마르케즈 디 마리오 인치자 델라 로케타라는 분이고, 말이 좀 길죠. 근데 마르케즈라는 건 이제 자기를 뜻하는 거죠. 후작. 그리고 마리오 인치자, 마리오는 이름이고요. 인치사는 가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오 인치사 델라 로케타 하면 로케타 출신이라는 거예요. 로케타가 어디냐면 이 피에몬테예요. 아니 슈퍼 토스카나 와인 얘기하는데 왜 피에몬테냐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피에몬테가 와인 생산하는 그 이력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귀족이라 하면 영지를 가지고 뭘 하겠어요. 뭐 그 작물도 있고 뭐 밀 농사도 있고 이런 농사 있지만, 이렇게 포도 농사를 해서 와인을 만드는 것들이 일반적이었어요. 물론 이제 대가족이었으니까 자기들이 마시는 음용하는 그런 와인을 만들기도 했고요. 이 로케타 타나로 출신입니다. 그래서 마르케제 마리오 인치사 델라 로케타라는 말이 거기에서 붙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 사람이, 이분이 이제 그 사시카야, 그러니까 떼눈따 산기도라는 와인을 창립하신 창업주입니다. 그 옆에 있는 분은 이제 지금 현 그 떼눈따 산기도의 오너인 아들이죠. 니콜로 인치사 델라 로케타입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 있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내려온 건 아니고요. 1차 세계대전이라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중간에 낍니다. 거기에 기병으로 참전해요. 기병으로 참전하니까 당연히 이제 말에 대한 그 지식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귀족들은 늘 이제 승마가 스포츠이기 때문에 말하고 가깝게 지낼 그 기회가 많죠. 그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돌아와서 피사 대학교를 갑니다. 피사 대학교에 농과대학을 갑니다. 농과대학 가서 그 기존의 아버지가 어느 정도 일정한 양의 그 지식들, 그 와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어받으려고 그랬는지 이 농대를 가서 졸업을 하고 누구를 만나냐면, 이 지역, 이 토스카나 지역의 굉장히 유력 가문, 공작 가문의 그 두 딸 중에 두 번째 딸 클라리체 게라르데스카라는 분을 만납니다. 게라르데스카 패밀리가 이 토스카나에서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그 세력이 있는 그러한 집안입니다. 그 집안은 원래 피사가 고향이고, 피사에 대단한 영향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피렌체, 그 다음에 이 볼테라,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도노라티코 있죠. 볼게리가 속해 있는 게 이제 도노라티코예요. 볼게리 보면 볼게리 있습니다. 아주 작은 말이에요, 볼게리. 보통 이제 도노라티코가 이제 포함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이제 유지니까 그 공작이니까 지역의 영지가 굉장히 넓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지역이었다는, 볼게리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노라티코 패밀리가. 그 중에 이제 딸이 2명이니까 이제 유산을 아무래도 영지로 다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처음에 마리오 인치자 델라 로케타는 처음부터 이제 포도나무 심고 와인을 양조한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1930년대, 20년대 후반, 30년대 초반인데
말을 키웁니다. 말. 그냥 일반 말 말고 그냥 그 경주마, 종마 이런 아주 우수한 말들을 키워서 실제로 경주대회에 나가요. 파리에 있던 레이싱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 1등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약 아주 스타가 됩니다. 대단히 유명한 그런 말을 소유한 그 마주로 되게 유명해집니다. 실제로 그 말을 잘 키우는 사람도 영입해서 그런 사업에 되게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40년대 중후반 들어오면서 포도밭을 일구기 시작합니다. 포도밭을 일구는데 그게 이제 볼게리죠. 산 귀도, 산은 이제 세인트라는 뜻이고요. 귀도하면 그 게라르데스카 패밀리 중에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이 이 지역을 이제 획득하는데 큰 공헌을 한 분의 성함을 따서 이제 산 귀도라는 그 와이너리를 떼었다 산 귀도라는 와이너리를 만듭니다. 거기서 이제 이제 포도를 심는데 이 지역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안 지역이에요, 해안 지역. 이게 어떻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보시면 이 해안 지역이에요, 해안 지역. 해안 지역 뒤쪽에 있는 사면에 이게 포도 밭들이 이제 쭉 펼쳐져 있습니다. 이 해안 지역, 이 밭들이 이 지역이 휴양지로 유명해요. 실제 여기다 원래 포도밭 심고 뭐 양주하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냥 이 지역은 이 토스카나 전통적인 토스카나의 품종들 산주베제가 뭐 콜로리노 뭐 까나엘로 네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자라지 않는 지역. 왜냐하면 이 토양이 그 짠기가 있어요. 왜 짠기가 있냐면 여기 보면 체치나 있잖아요. 체치나부터 시작해서 이 로마 100km 전까지 여기까지가 전부 다 이 마렘마 지역이 마렘마 지역이 뭐냐? 마레 하면 바다잖아요. 이게 바닷속에 있었던 지역이 이렇게 쓱 지각이 융기하면서 드러난 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토양이 짠 성분이 있겠죠. 물론 이게 뭐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비가 내렸다 할지라도 그 염기가 쉽게 이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뭐 겨울에 막 물을 뿌리는 그런 경우도 제가 제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 체치나부터 시작해서 이 마렘마 지역의 이 땅들의 토양은 이 토스카나 내륙의 끼안티 클라시코나 브루네로 디 몬탈치노 토양하고 완전히 달라서 이 지역 토양은 이게 돌이 별로 없어요. 바위도 없고. 그래서 대부분 아주 보송보송한 토양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안에 보면 뭐 그 조개 껍질 같은 거 그런 그 화석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지역을 처음에 이제 그 여러 포도 품종을 이제 실험을 해봤다고 그래요. 시험을. 그래서 가장 적합한 포도 품종이 보르도 품종이라 하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왜냐하면 보르도를 보시면 딱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저 지역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보르도 보시면 보르도의 대부분 이렇게 이 포도밭들 이 매독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보면 뽀얀 매독 전부 다 이게 바다 밑이에요. 사실 이게 밑바닥에 그 지하로 전부 다 바다가 스며드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짠 기운이 당연하고 그다음에 해안가니까 늘 짠 바람이 불어오겠죠. 그거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포도 품종이 바로 보르도 포도 품종이라는 거예요. 케베네 소비뇽, 몰로, 케베네 프랑 같은 이런 보르도 품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가져다 심었던 게 바로 보르도 품종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포도 품종을 심었다고 해서 내년에 먹게 포도 이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정착하는데 세틀다운하는 이게 적응하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그건 이제 여러 생산자들과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예를 들면 뿔리아 같은 경우 뿔리아에 샤도네를 심어봤는데 이게 처음에 심었더니 그 다음에 뭐 그 첫 수확에 8월달에 뭐 수확을 하더라는 거예요. 원래 이게 뿔리아 같은 데는 그 9월 중순, 9월 말에 이게 수확을 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8월 그냥 중순, 8월 말에 그냥 이게 다 익어버리더라는 거죠. 날이 더워버리니까. 그게 적응을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한 10년, 15년 지나니까 얘들이 이제 적응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수확이 이제 뒤로 간다는 거예요.
수학이 앞에 있으면 뭐 그냥 수학해서 그게 만들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똑같아요. 원리가 토양에 있는 그 모든 미네랄이나 아주 좋은 성분들이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천천히 빨아 올려지면서 그게 숙성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건 마치 그 주사기에다가 물을 대고 이게 물통에다 주사기 대고 쭉 빨아들이면 빨리 쫙 빨아들이면 이게 그냥 공기가 팍 들어오잖아요. 근데 주사기를 천천히 당기면 물이 다 빨아들이죠. 마치 이 원리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시간 동안 충분히 얘가 포도가 숙성되면서 거기 안에서 있는 땅 속에 있는 그 미네랄이나 유익한 성분들이 이게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제법 걸리는데 그런 패턴으로 그 포도가 알이 익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얘가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이너리 역시 떼연타 상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언제 나오냐면 1964년에 공식적으로 64년 전후로 해서 그 와이너리가 오픈이 되고 68년에 첫 번째 생산이 있었다 그래요. 68년에 첫 번째 생산이 있었을 때 그 되게 획기적이었는데 왜냐면 품종도 보르도 품종이지. 지역도 이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볼게리에서 그 와인을 생산했다니까 사람들이 되게 놀란 거예요. 근데 이 보르도 품종이라고 그냥 다 되는 건 아니고 이 보르도 품종이면 그 스타일, 그 땅의 스타일에 맞게 이게 재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땅과 이 재배와 이 양조가 이게 한 틀 안에서 노는 거지. 이게 재배는 재배대로, 재배는 되게 전통적인 스타일로, 그리고 뭐 양조는 되게 모던한 스타일로 먹고 프렌치 오크 베를 써가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재배도 양조도 같은 스타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전통적인 와인 양조했던 이 끼안티 클라시코 지역은 여전히 그런 스타일로, 예를 들면 경사면에다가 해발고도 높은 데다가 햇빛 많이 드는데 하지만 일교차가 큰데 그럴 때다 심으니까 당연히 와인의 그 구조감이나 신맛들 이런 것들이 잘 나오죠. 그럼 와인은 오래 가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냥 마시기엔 좀 부적절하죠. 왜냐면 당도보다는 산도가 이제 강조가 되니까. 산도가 강조되는 이유는 이전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렸지만 이태리 와인은 음식의 일부예요. 그래서 음식과 맞지 않은, 음식하고 따로 노는 그런 와인들을 아예 만들진 않았어요. 뭐 만들어도 팔리진 않으니까. 그렇게 해외에도 그렇게 수출하다 보니까 이건 이탈리안 스탠다드인데 왜 해외에 안 팔리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안 팔리겠어요? 이태리 사람들 입맛에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음식과 이렇게 맞추는 그런 와인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슈프도스카나 이 사시카야가 이제 출시되면서, 언제 출시되면 78년쯤 되면 미국 시장인지 이게 알려져요. 비평가들도 이제 마셔봤더니 이건 뭐 이태리 와인 치고는 너무 마시기 편하고 작품성 있다, 완성도가 되게 높다라고 이제 평가를 막 하는 바람에 이 대단히 이제 인기를 누립니다. 이런 아까 이제 말하다가 이제 빼놓은 게 뭐냐면 이 양조 방법도 이 프렌치 오크를 가져다 써요. 전통적인 그 오크통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시꺼멓게 해서 생겨서 이상한데, 이게 오크통 사람이 요만한데 이 오크통이 사람보다 키보다 훨씬 더 큰 2m 한 20-30씩 돼요. 이게 한 통에 10,000병씩 들어요. 10,000병씩. 이런 오크통은 어디서 나오냐? 이 슬로베니아. 이건 슬라보니아 오크라고 부릅니다. 어디냐면 이 슬로베니아 지역에서 많이 나와요. 이 산지에서. 이 춥잖아요. 이게 위도가 높으니까. 이쪽 지역쯤 되면 어디냐면 그 내몽골쯤 돼요. 되게 위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추운 지역이니까 당연히 나무 자체가 결이 단단하겠죠. 그리고 뉴트럴해요. 그러니까 중성적인 맛이 나요. 이 느낌이. 근데 이게 전통적인 그 토스카나 전통적인, 뭐 이태리 전부 다 마찬가지지만 다 전통적인 저런 큰 슬라보니아 오크를 써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와인의 포도의 향에 이게 나무 향이 들어와서 얘를 얘의 어떤 그
포도의 전형적인 그 자연적인 향에 영향을 주는 것이 되게 꺼려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프렌치 오크는 훨씬 더 작고 단단한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작아요. 225리터예요. 이게 한 300병 들어가요. 그러니까 10,000병 들어가는 오크통하고 300병 들어가는 오크통은 완전히 다를 거 아닙니까? 느낌도 다르고 실제로 이 오크가 프랑스 중부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게 온화한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게 산악 지역은 좀 다르죠. 그래서 오크의 성질도 약간 달고요. 오크의 영향도 되게 크고 실제로 증발량도 되게 많아요. 이 프렌치 오크는 225리터 300병 들어가니까 증발량이 되게 많아요. 10에서 15% 1년에 날아가요. 예를 들면 좋은 와인은 뭐 18개월, 24개월 이렇게 오크에 숙성시킨다는데 생각해보면 20%, 30% 가까이 이게 날아가 버려요. 앉아서 소리 소문도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마시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뭐 이걸 이야기할 때 아주 낭만적인 이야기로 엔젤 쉐어라 그러는데 천사의 묵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와이너리 오너들은 그런 단어를 아예 쓰는 걸 못 봤습니다. 앉아서 고백하는 뭐 이런 입장이죠. 자, 그래서 그런 양조 방식도 양조 기술도 전부 다 외래에서 가져와요. 굉장히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일들이요. 그게 지금은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입장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면 1960년대, 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945년에 전쟁이 끝났는데 이 프랑스가 이태리 적국이었어요. 실제 총칼을 겨누고 싸웠던 그런 적성국이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지금은 이유니까 아무데나 뭐 그냥 뭐 통행증 없이 혹은 여권 없이 보여주는 거 없이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옛날에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별개의 국가였기 때문에 여권 확인하고 프랑스 가려면 프랑스 여권 받아야 되고 이태리면 이태리 여권 받아야 되고 다 사증을 다 받았었어야 돼요. 비자 받고. 이게 얼마나 불편한 시절이었는데 당연히 이제 프랑스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도 있고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게 오스트리아 옛날 그 통일 이탈리아 전쟁할 때 그게 1800년대 후반에 18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오스트리아하고 그 프랑스 이태리 연합군이 오스트리아하고 싸워가지고 그 오스트리아를 물리쳐가지고 결국 그 땅을 획득을 해요. 만토바하고 뭐 이런 땅들이 원래는 이쪽이 오스트리아 땅이 있어. 오스트리아 땅. 이걸 이렇게 물리쳐가지고 여기서 이제 빌라 프랭크라는 데서 이제 협상해가지고 회담해가지고 얘네를 결국 물리쳐요. 오스트리아. 근데 그 오스트리아를 기억하고 어떤 할머니는 자기 딸이 오스트리아 사람하고 오스트리아 의사하고 결혼하니까 니네 오스트리아 사람들 우리가 다 물리쳤다는 거 기억해? 딱 그런 얘기 할 정도예요. 근데 1945년에 그 2차 세계가 끝난 지 종전된 지 5년, 10년밖에 안 되는데 프랑스 예를 들면 그 오크나 프랑스 품종이나 혹은 뭘 가져다가 예를 들면 사람 가져다가 기술을 받고 이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상당히 그 평판이 소문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 이후 1970년대 안젤로가야 그 피에몬트에 있는 안젤로가 있잖아요. 그분이 오크를 처음 이제 피에몬트에 갖다 썼는데 뭐 안젤로 가야도 그렇고 자코모 볼로냐 브라이다의 그 자코모 볼로나 그 영감님도 그렇고 그때 처음 가져다 쓴 분이에요. 1970년대 후반이에요. 그 얘기가. 그때도 그 피에몬테 사람들, 그 알바 사람들이나 그 랑게 사람들, 그 바롤로적인 사람들 미쳤다 그러고 저런 씨 가져다 쓸 나무가 없어가지고 그 프렌치 오크를 가져다 쓰냐 그런 소리를 되게 많이 했다 그래요. 근데 뭐 결과가 성공적이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몇 년 그 소리 하고 이제 싹 이제 없어진 거죠. 어쨌든 그 성공을 대대적으로 이게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이 지역으로 이제 슬슬 이제 와이너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볼게리 지역 안에 지금은 77개지만 원래는 이 볼게리 지역 안에 토박이가 이 와이너리를 경영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그 외지 사람들이에요. 뭐 미켈레 사타라든지 알라 수게리 같은 이런 몇몇 생산자들 외에는 그 토박이 아니에요.
그 우리가 아는 뭐 오르넬라야 떼운타 산기도도 마찬가지 다 외지인이잖아요. 오르넬라야 누구예요? 그 과달타소 이런 거 전부 다 안티노리 가문이잖아요. 안티노리 가문하고 이 인치사 가문하고 이게 마리오 인치사 델라 로케타 이 사시카야 만드는 이게 떼운타 산기도하고는 그 사촌간이 사촌간. 보시면 이분하고 피에로 안티노리하고 로도비코 안티노리가 사촌간이 왜 사촌간이에요? 그 이분의 아내분이 그 피에로 안티노리의 그 이모죠. 이모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역에 첫 번째가 이제 마리오 인치사 델라 로케타, 두 번째는 이제 안티노리 가문이 들어옵니다. 딱 들어오면서 실제로 사시카의 그 떼운타 산기도의 지분을 획득을 해요. 절반 정도를, 절반 가까이를 이제 획득해서 들어온답니다. 들어와서 물론 이제 아버지 있을 때 마리오 인치사 델라 로케타가 창업주인데 그 창업주가 있을 때 니콜로 인치사는 아버지가 거의 돌아가실 쯤에 이제 들어왔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게 창업주 마리오 인치사 델라 로케타가 그 돌아가시고 1983년에 돌아가시는데 그 이전에 이제 안티노리 지분이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오냐면 어떤 게 들어오냐면 양조자가 들어와요. 이게 이 슈퍼 토스카나 하면 이게 또 언급을 안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자코모 타키스라는 양조자입니다. 이 양조자가 안티노리의 와인을 만들면서 안티노리가 쓱 이 떼운타 산기도의 지분을 타면서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시카의 초기 모델부터 시작해서 거의 70년, 몇십 년이야. 작고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언제 돌아가셨냐? 한 5년 전에 돌아갔어요. 그 전까지 계속 이제 관리를 해주고 그 양조를 돌봐줍니다. 이 자코모 타키스의 가장 뛰어난 능력은 뭐냐면 블렌딩이에요. 블렌딩. 정말 신기하잖아요. 이게 보르도 하면 또 보르도 품종이니까 이 블렌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실제로 지금 사시카야도 이제 블렌딩 하고 있는데 이 사시카야의 블렌딩을 전부 다 이 자코모 타키스가 다 맡아서 이제 관리를 해주면서 아주 양질의 슈퍼 토스카나 와인 사시카야를 생산해 냅니다. 이게 이제 소문이 나면서 이 내륙에서도 이 끼안티 클라시코라든지 브루넬로 지역의 다른 비노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라든지 이 지역들 만약에 토스카나 안에 산지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그 외래 품종, 주로 이제 보르도 품종이죠. 외래 품종, 그 다음에 외래 자본이나 기술, 그 다음에 장비들 이런 것들을 들여와서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장 아주 활성화된 시기가 1990년대예요. 80년대 후반 90년대. 그렇게 되면 와인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져요. 이게 뭐 전통적인 스타일이지 뭐 이런 것 관계없이 실제로 그 개념 자체가 굳이 이탈리아 반도 안에서 있는 포도 품종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토양에 잘 맞고 이 기후에 잘 맞는 그런 품종들 혹은 그런 품종들이 있으면 더 개량해서 훨씬 더 나은 와인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가집니다. 이게 개념적인, 사실 이게 와인 자체가 그 와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개념의 혁파예요. 개념의 혁신입니다. 마치 이게 르네상스 시절에 그 르네상스가 막 그 문예부흥이 일어나기 이전에 뭐가 세팅이 됐냐면 인문주의자들이 등장을 해요. 인문주의자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사상적인 토대를 만들어줍니다. 마치 이와 같이 마리오 인치사 델라 로케타가 만든 이 사시카야 와인이 그냥 와인이 다 색다르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만드는 과정 중에서의 그 가지고 있는 참신한 그런 개념의 변화들이 그 와이너리 생산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다 뒤바꿔놔요. 그게 결국 슈퍼 토스카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와인이 뭐 이렇게 또 보르도 품종을 썼다. 뭐 예를 들면 그 오크통을 뭐 프렌치 오크통을 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와인은 뭐 품종과 관계없이 지역과 관계없이 이렇게 실험해서 이 지역과 이 토양과 이 기후와 잘 맞는 와인을 훨씬 더 맛있게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그야말로 이 한마디로 이 국제적인 표준에 접근을 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생산자들마다 정말 진검승부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우리 거보다 더 맛있어? 내가 더 맛있는 거 내가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좋은 포도, 좋은 사면에서 좋은 향이 드는 그런 포도밭을 찾기 시작, 막 여기저기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밭들, 사실 그거 포도밭이 막 이렇게 우리 땅이 막 있어도 포도밭이 좋은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명락자에 정해지는 것처럼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막 찾기 시작하고 그 사면에다가 해발고도 적절한 데다 딱 일궈서 거기다 이제 포도를 심고 좋은 포도, 양질의 포도만 딱 골라서 그렇게 해서 와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뭐 포도 품종은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보르도 품종이든지 산조베제든지 뭐 꼴로리든지 까나일로 네로단 이거 상관없이 좋은 와인을, 맛있는 와인을 만들겠다는 그 일념으로 생산자들이 경쟁을 하는 시절이 바로 이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후반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2000년대 초반 들어오면서 이게 시들해지기 시작했어요. 2000년 중반쯤 오니까 이게 완전히 슈퍼토스카나를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졌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이건 대량 생산자들, 특히 뭐 언급을 굳이 하자면 안티놀이나 바암피라든지 그 루피노라든지 프레스코발디 같은 이런 대형 생산자들의 자기 발등 찍는 행위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슈퍼토스카나를 일으켰던 사람들이가 다 당사자들인데 불구하고 이게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면서 저렴한 와인을 예를 들면 뭐 저렴한 품종 가져다가 막 이것저것 블렌딩해서 뭐 예를 들면 보르도 품종 캐리더송이나 멀록 같은 게 블렌딩했으면 이거 슈퍼토스카나라고 그러면서 뭐 되게 싼 값에 시장에 막 내놓기 시작해요. 이게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은 싸지만 퀄리티는 완전히 바닥을 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슈퍼토스카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되게 좋은 와인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거 뭐야? 저렴한 거 있어서 마셔봤더니 이것도 슈퍼토스카나라고 부르는데 맛봤더니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룰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슈퍼토스카나는 최소한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룰이 없었던 거예요. 이건 사실 좀 이태리 와인 사람이 조금 아쉬운 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걸 딱 이 정도 퀄리티, 이 정도 수준 돼야 된다라고 DOCG 룰처럼 이게 어떤 룰이 하나 생겼었으면 이게 보존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금은 이제 슈퍼토스카나를 찾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과거에 어떤 와인들이 그렇게 그 유명한 와인들이 이게 슈퍼토스카나 와인들이 있었는지 한번 제가 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슈퍼토스카나 첫 번째는 물론 이제 사시카야죠. 마리오 인치사 델라 로케타 이게 후작이 이제 만든 거. 그 다음에 티냐넬로 솔라이아는 이거 토스카나 내륙에 있는 거, 끼안티 클라시코 지역이에요. 지역은 이 두 개 다. 티냐넬로 솔라이아, 요건 이제 피에로 안티노리가 만드는 거. 요건 이제 오르넬라이아는 요건 이제 예전 오르넬라이아 마세토는 그 로도비코 안티노리, 피에로 안티노리 동생 로도비코 안티노리가 만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오르넬라이아 이미 오르넬라이아 와이너리인데 이게 다 매각됐어요. 2000년대 초반에 다 매각됐습니다. 이게 프레스코발디. 요건 이제 비고렐로, 산펠리체의 비고렐로, 되게 전통 있는 생산자 중에 하나입니다. 카스텔로 디아마의 그 라파리타, 이것도 이제 끼안티 클라시코 지역에 있는 생산자들이에요, 다. 조지오 프리모. 아주 밸런스가 너무 좋은 와인이죠. 라파리타, 이건 몰록 100%예요. 팔라프레나도 이게 몰록 100%, 이 퀘르치아벨라라는 와이너리인데, 이 퀘르치아벨라 와이너리
1987년인가 그 8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데 누가 이 컨설팅을 처음 해주냐면 자코모 타키스, 그 40가야를 만든 사람이 처음 해줘요. 지금 옛날에는 이 몰로 100%인데 지금은 아마 블렌딩 할 겁니다. 레디가피는 뚜아리따 건데 뚜아리따가 만든 와인인데 이 레디가피가 몰로 100%예요. 이것도 이게 토스카나 해안가 쪽에 있는 와이너리들이 몰롯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팔라프라는 이제 토스카나 내륙에 끼안티 클라시코 안에 있는 지역인데 이 해안가 쪽의 몰롯들이 되게 좋은 결과로 나옵니다. 몰롯뿐만 아니라 쉬라도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스텔로 데이 람폴라, 되게 오래된 와인입니다. 이게 달체오라는 와인이 있고 그 밑에 사마르코가 있는데 아주 훌륭한 와인입니다. 이게. 여기 이제 폰토디에 프라치아넬로 그런 와인도 있고, 테네타 디 트리노로 굉장히 그 혁신적인 와이너리죠. 아비뇽 네시가 이제 두 가지 와인을 만드는데 데시데리오가 또 예전엔 몰로 되게 잘 만들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제가 맛을 못 봤습니다. 친관따 요거 몰로 하고 이제 산지오베제 블렌딩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산지오베제 위치에 캐비넷 소빙이 들어가야 되는데 몰롯은 이제 탄닌이 적고 풍만하죠. 그에 대비해서 이제 산지오베제나 혹은 캐비넷 소비뇽은 구조감도 있고 산도도 있고 하니까 잘 맞는 매칭이죠. 요런 와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슈퍼 토스카나에 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데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